지연은 현관문을 잠글 때마다 습관적으로 3번을 당겨본다. 철컥 철컥 철컥. 육중한 금소금이 차가운 복도에 울려 퍼져야만 겨우 폐부 깊숙이 공기를 밀어넣을 수 있었다. 6개월 전 민호와 헤어진 후 생긴 강박이었다. 민호에게 사랑은 다정한 감정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흉기였다. 너를 사랑해서 이 정도도 못해? 라는 말 한마디로 그녀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탈취했고 친구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검열했으며 그녀의 퇴근 시간을 분 단위로 체크했다. 이별을 통보하던 날 민호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지연의 머리카락을 기괴할 정도로 천천히 쓸어넘기며 속삭였다. 지연아, 넌 나를 못 벗어나. 내 세상은 온통 너로 가득 차 있거든. 내가 어딜 가든 그곳은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허락하지 않은 자유는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 될 거야. 지연은 그 길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직장도 옮겼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으며 기존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끊어냈다. 새로 구한 집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신축 오피스텔 15층이었다. 3중 도어락과 24시간 상주하는 보안 요원, 그리고 창문을 열면 허공뿐인 이 높은 공간에서 지연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일종의 사형 선고 유예에 불과했다. 이사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던 날, 지연은 퇴근길에 낯선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메시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야? 건강 챙겨야지. 지연은 길 한복판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방금 산 편의점 도시락이 들어있었다.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보았지만 퇴근길의 인파 속에서 낯익은 얼굴은커녕 수상한 그림자조차 없었다. 우연일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 밤부터 집안의 사물들이 기괴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했다. 냉장고 속 우유 팩의 입구가 늘 자신이 열어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고 화장실의 칫솔은 쓰지도 않았는데 미세하게 젖어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며 집 안 곳곳에 머리카락을 붙여두고 사진을 찍어 기록하기 시작했다. 강박은 공포를 먹고 자랐다. 어느 밤 지독한 갈증에 눈을 뜬 지연은 주방으로 향하다 발바닥에 닿는 기분 나쁜 감촉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 거실 바닥 가득 수백 마리의 죽은 나방이 정교한 원형을 그리며 뿌려져 있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도어락의 출입 기록은 깨끗했다. 그것은 마치 집 자체가 지연을 거부하며 뱉어낸 오물 같았다. 공포의 정점은 가장 사적인 공간인 욕실에서 찾아왔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던 중 김이 서린 욕실 유리창에 서서히 글자가 나타났다. 등에 점이 하나 더 늘었네. 지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거울에 등을 비췄다. 그곳엔 점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주사바늘 자국이 나 있었다. 누군가 그녀가 깊게 잠든 사이 마취제를 놓고 신체 일부를 만졌거나 관찰했다는 증거였다. 지연은 그날 이후 잠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가며 버텼다. 잠은 곧 죽음이었고 침입의 허용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공포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이사 올 때 챙기지 않았던 민호의 라이터와 마스크를 발견했다. 마스크 안쪽에는 지연의 살 냄새를 탐닉한 듯한 기괴한 얼룩들이 가득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호라는 거미가 쳐놓은 거대한 위장이었고 지연은 그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긁는 소리, 천장 환풍구에서 뚝뚝 떨어지는 낯선 남자의 땀 냄새와 채취. 지연은 이제 확신했다. 그는 밖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집의 공간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해도 직접적인 침입 흔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지연은 이제 법보다 자신의 손목에 쥔 식칼을 더 믿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서 절규했다. 나와. 제발 나와서 나를 죽여.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스마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민호의 녹음된 웃음소리뿐이었다. 지연은 마지막 수단으로 집안 곳곳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초소형 홈 카메라를 숨겼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24시간 자신의 집을 감시하는 기괴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자신이 사는 집을 자신이 해킹하여 감시해야 하는 모순된 비극이었다.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화면 속에서 지연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안방 화장실 문이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열리더니 그 틈으로 눈동자 하나가 나타나 거실에 앉아있는 지연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것이었다. 지연은 비명을 삼키며 주방 식칼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걷어찼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세면대 위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지연은 미친 사람처럼 벽을 두드리고 가구를 밀어냈다. 그러다 드레스룸의 깊숙한 붙박이장 선반 뒤쪽 합판 벽면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망치를 가져와 전력을 다해 벽을 내리쳤다. 수십 번의 타격 끝에 합판이 부서졌고 그 너머로 드러난 것은 옆집과 연결된 좁고 어두운 틈새 공간이었다. 그곳은 단순히 감시를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민호가 지연의 일상을 박제하기 위해 수개월간 공들여 만든 사적인 재단이자 은신처였다. 벽면에는 지연이 버린 쓰레기 봉투에서 골라낸 영수증 하나하나가 날짜별로 붙어 있었고 다 쓴 립밤, 그녀의 빗에서 한 가닥씩 모은 머리카락 뭉치들이 유리병에 담겨 번호 순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그 방 한가운데 놓인 의자 위에는 지연이 어제 입고 벗어둔 속옷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지연의 사진을 오려붙인 마네킹이 기괴한 자세로 서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드레스룸 거울이었다. 그 거울은 단방향 투명 유리였다. 그녀가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몸을 살피던 그 거울 바로 뒤에서 민호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녀를 불과 10cm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거울 뒷면에는 지연의 얼굴과 입술 위치에 맞춰 민호가 남긴 수천 개의 입술 자국과 끈적한 타액의 흔적들이 흉측하게 번져 있었다. 그가 거울 너머에서 그녀를 어루만지며 느꼈을 기괴한 희열이 벽면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찾았네, 지연아. 우리 숨바꼭질 꽤 길었지? 머리 위 환풍구 덮개가 열리며 민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치 다정한 연인을 보듯 환하게 웃으며 가볍게 뛰어내렸다. 그의 몸에선 오랫동안 씻지 않은 악취와 집착의 냄새가 섞여 풍겼다. 민호의 손가락은 벽을 긁느라 손톱이 다 빠져 피칠갑이 되어 있었다. 너를 죽여서 여기 박제하면 넌 영원히 내 거울 속에서만 살 수 있어.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게. 민호가 주머니에서 수수용 메스를 꺼내 들고 다가왔다. 지연은 죽음을 직감한 순간 그가 가장 아끼던 기록의 재단에 라이터 불을 붙였다. 지연의 머리카락과 사진들 그리고 그가 수집한 오물들이 타오르며 유독가스를 내뿜기 시작했다. 민호는 지연을 잡는 대신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가는 자신의 역사를 붙잡으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안 돼. 내 지연이. 내 기록들. 지연은 그 틈을 타 미리 계획했던 창문 난간으로 향했다. 15층 높이 그녀는 아래에 미리 설치해둔 이삿짐용 안전 그물망을 믿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추락하는 찰나 불타는 창문 너머로 민호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온몸에 불이 붙은 채로도 창가에 매달려 지연을 향해 손을 뻗으며 웃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표정이 아니었다.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겠다는 저주 서린 선언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연은 다시 이름을 바꾸고 외딴 시골 마을에 숨어들었다. 그녀는 이제 전기를 쓰지 않는다. 거울도 모두 치워버렸다. 창문은 아예 나무 판자로 못질해 폐쇄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우체통에 도착한 이름 없는 편지 한 통이 그녀의 세상을 다시 무너뜨린다. 봉투 안에는 어제 불을 끄는 지연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데이터 복구 완료. 이제 거의 다 왔어, 지연아. 지연은 깨달았다. 민호는 그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그가 친 거미줄은 이제 이 마을 전체, 아니 그녀가 숨 쉬는 모든 대기를 덮고 있다는 것을. 지연의 처절한 비명이 적막한 시골 마을의 새벽 공기를 갈랐지만 응답하는 것은 어둠 속에 번들거리는 민호의 시선뿐이었다. 도망칠 곳은 없다. 게임은 결코 로그아웃되지 않는다.